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은 곳이었지만 오래된 전설과 괴담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마을이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을 끝자락에 있는 한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은 100년도 넘은 낡은 집으로 그곳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자취를 감춘 이후로 비어있는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유를 묻자 그들은 그냥 불길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말은 피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생겨 그 집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후레쉬와 녹음기를 챙겨 그 집을 찾았다. 밤이 되자 이웃들은 아무도 거리로 나오지 않았고 나 혼자서 그 집을 향해 걸었다. 달빛 아래에서 집은 더 오싹하게 보였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잠긴 문 대신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 낯선 소음이나 움직임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다. 비록 주변은 조용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나는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벽에는 어디선가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마루판들 사이에는 예전 주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장난감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집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귀에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따라 어둠을 헤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결국 나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지하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갑자기 누군가 계단 위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단을 내려가 빛이 새어나오던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안은 말끔히 정돈된 방으로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보서와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문자와 그림들로 가득한 책을 펼쳐보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캔들이 꺼지고 방 안은 암흑에 휩싸였다. 너무도 공포스러워 나는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와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달려왔다. 마을에 도착하자 숨을 헐떡이며 집 안을 살폈고 그곳에서 녹음기가 여전히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려운 마음으로 녹음된 내용을 재생해보았다. 기대와는 달리 녹음에는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잡혀 있었다. 어떤 장엄한 목소리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로 계속해서 무언가 나직하게 중얼거리고 있었고 중간중간 아이의 웃음소리와 여자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나는 소름이 끼쳐 녹음을 멈췄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집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간간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는 그때 경험한 공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녹음기에 스위치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가끔씩 나는 그날의 경험이 꿈이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지하실에서 들려온 소리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정신없이 바쁜 학기 중간고사가 막 끝난 어느 날 밤 과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느라 귀가가 늦어졌다.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어두운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거에 남아있지 않았고 나는 황급히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왔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플랫폼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 막차가 곧 도착한다는 방송이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드디어 지하철이 도착했고 나는 열량자리 열차의 뒤쪽 끝에서 두 번째의 문이 열리는 곳에 서 있었다. 문소리가 나며 열차에 탑승했고 좌석들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중간 즈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하철이 출발하고 피곤했던 나는 눈이 슬슬 감겼다. 하지만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주 미세한 소리,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술 기운을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다. 도와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지하철에는 나 말고도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구도 앉아있거나 서있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술 기운이 확 깨면서 등 뒤로 오싹한 기운이 스쳤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승객들은 마치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저 눈치만 살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공포감에 얼어붙어 있는 동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승무원이 열차의 끝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여느 승무원과는 달랐다. 늘어진 제복과 빈곤한 얼굴은 피곤함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기분을 경험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나는 황급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듣고 말았다. 도와줘. 이번엔 더 못 견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승무원의 얼굴이 나와 지하철 창문 너머로 갑자기 확 다가왔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 열차를 빨리 떠나세요. 청각이 착각일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 기묘한 충고는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다음 역에 열차가 멈추자마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열차에서 뛰쳐나왔다. 가차없이 닫히는 문 뒤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 기분이 더욱 강하게 남아있었다. 역 플랫폼에서 뒤돌아보니 유리창에 비친 승객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승무원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무릎이 후들거리며 주저앉았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귀가 멍청해지고 그보다 무서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그 후로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마지막 칸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내가 겪은 그날 밤의 사건은 아직도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당시에 그 승무원이 누구였고 왜 그가 그런 경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승객들이 왜 그런 자세로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진실을 모른 채 그저 이 일을 경고의 썰로 남기며 조심히 행동할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게시글을 읽다가 문득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미스터리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직접 겪은 무서운 경험담이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다. 제목은 나의 동생이 사라진 날이었다. 글을 작성한 사람은 현재 3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그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남다르게 활발하고 쾌활했던 여동생과 함께 자랐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그는 동생과 함께 집 근처의 폐쇄된 공장 부지로 탐험을 떠났다. 당시 그곳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일종의 탐험 놀이 장소처럼 여겨졌고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놀기에 반성맞춤이었다. 그날 저녁 형과 동생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주변에는 이제 갓 떨어지기 시작한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공장은 폐쇄된 지 오랜 시간이나 지나 온갖 흉흉한 소문이 떠돌던 곳이었다. 특히 공장 안쪽에 있는 큰 창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근로자가 유령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형은 동생과 함께 용기를 내어 폐쇄된 공장의 담장을 넘어갔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공장의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바람은 마치 바퀴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뭔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지만 형은 그저 더 이상 추측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둘은 내부가 예상보다 더 암울하고 으스스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기계들이 여기저기 잔뜩 널려 있었고 어딘가 먼지 쌓인 바닥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동생은 재미있다며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 했고 형은 겁이 났지만 그녀를 그녀의 호기심에서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소문 속 이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너무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던 동생은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어 했고 형은 다시금 위험하니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의 말을 무시하고 상자를 열어버렸다.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안에는 고대의 문양이 적힌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호기심 많던 동생이
책을 열어보자마자 창고 안에 불빛이 꺼지면서 어디선가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덮이고 형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형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참을 소리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형은 동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혼자서 멍겁결에 창고를 빠져나왔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은 흘러 형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한 통 도착했다. 그것은 보낸 사람의 정보가 없는 이상한 메일이었다. 메일에는 몇 개의 사진과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메일을 확인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그들이 들어갔던 창고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동영상은 창고 안에서 어떤 여자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장면이었다. 여자의 모습은 분명 동생이었다. 그는 급히 경찰에 연락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동영상의 출처는 알아낼 수 없었고 동생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후로도 그는 가끔씩 비슷한 메일을 받곤 했다. 늘 같은 창고, 늘 같은 여자의 울부짖음, 그리고 메일의 끝에는 늘 이렇게 써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폐쇄된 공장과 미스터리한 상자에 대한 소문의 진실을 찾기 위해 연구하며 추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생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